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타임 트래블 디버깅 에이지오 라이브러리와 고급 윈도우 디버깅 사례 공유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게 된 김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카카오에서 카카오톡 윈도우 버전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최근 카카오톡 윈도우 버전을 개발하면서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에 대한 그런 버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떠한 버그였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버그를 찾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 그리고 버그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에이지오 라이브러리라는 그런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내부 구조에 대한 설명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버그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TTD라는 그런 디버깅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면서 이번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기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카카오톡 개발팀은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버그 픽스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정기적으로 새로운 카카오톡을 릴리즈하게 되는데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카카오톡에 대한 구현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을 때 제 개인 PC에서 약간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카톡이 느려지는 이슈였는데요. 그래서 가장 먼저 태스크 매니저를 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매니저를 열어봤을 때 현재 개발하고 있던 카카오톡이 CPU가 100%를 치는, 그러니까 CPU 사용률이 굉장히 높았던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이슈는 항상 재현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가끔 불규칙적으로 문제가 재현되는 것이 오히려 버그를 더 잡기 힘들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CPU 사용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떠한 방법을 써가지고 문제를 분석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스파이킹 CPU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디버거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프로세스에 어태치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윈디비지를 실행시켜서 먼저 문제가 되는 카톡 프로세스에 어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bang run away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일이겠죠. 윈디비지에서 제공하는 bang run away라는 명령어는 해당하는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스레드가 가장 CPU 자원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화면 우측에 보이는 것과 같이 bang run away라는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그 중에서 특히 하나의 스레드가 이상 동작을 하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바로 빨간 블록으로 표시되어 있는 63번 스레드가 가장 이상하게 CPU 사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다음으로 도대체 이 스레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겠죠. 자, 윈디비지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스레드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s라는 명령어를 제공합니다. 네,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행될 수 있는데 이때 ~s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문제가 되는 스레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먼저 문제가 되었던 아까 bang runaway 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63번 스레드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63s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먼저 해당 스레드로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해당 스레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코스택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이 그 다음 일이 되겠죠. 그래서 kb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분명히 카카오톡에서 실행되고 있는 어느 한 스레드인데 비정상적으로 CPU 사용률이 높았고,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에 wait for single object라는 그런 윈도우즈 API로 호출하고 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 kb 명령어의 아웃풋에서 이 wait for single object에 어떤 인자가 전달되었는지를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kb란 명령어에 나왔을 때 argument to child라는 그런 컬럼이 있는데요. 여기에 차례대로 순서대로 바로 해당하는 함수의 인자를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스레드는 어떤 함수를 실행 중이었고 마지막에 어떤 함수를 실행하였는지를 바로 wait for single object로 확인을 하였고, 바로 그 마지막 함수에 전달된 인자는 F40이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도대체 이 F40이라는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인지를 찾아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추가적으로 이 이벤트에 대해서 찾아내는 일이겠죠. 자, 이것을 위해서 윈디비즈에서는 또 bang handle이라는 명령어를 제공합니다. 바로 bang handle을 사용하면은 주어진
바로 핸들이 어떤 핸들인지를 더 추가적으로 덤프를 해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뱅 핸들을 하고 앞서 윈디비지의 KB 명령어에서 얻었던 F40이라는 첫 번째 인자를 넘겨주고 마지막으로 마스크 플래그 값, 우리는 모든 결과를 다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F를 넣어줘서 명령어를 실행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한 결과에서 보면은 자, 마지막으로 이 CPU를 많이 사용하고 있던 이 스레드에서 마지막 함수는 웨이트 포 싱글 오브젝트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은 타이머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타이머는 현재 마지막 상태가 시그널 되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현재 우리는 카카오톡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는 이 카카오톡에 대한 심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콜스택 그리고 마지막 함수를 통해서 바로 문제가 일어난 시점으로 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 보았을 때 현재 그 100% CPU를 사용하고 있는 그 이슈는 바로 저희가 최근 들어 사용하기 시작한 에이조라는 그런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이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소스 코드는 바로 문제가 발생했던 그 소스 코드인데요. 타이머 스레드 펑션이라는 그런 구조체에 while문이 있었고 이 while문 안에서 웨이트 포 싱글 오브젝트를 호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웨이트 포 싱글 오브젝트가 기다리는 이벤트 핸들이 시그널된 상태였고 그리고 시그널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지 못한 채 무한 루프를 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지금까지 본 내용을 한번 일단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100% CPU를 사용하는 문제가 스파이킹 CPU 이슈, 바로 이 문제가 에이조라는 라이브러리 내부 코드에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물음표는 바로 정상 상황에서는 이 코드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바로 해답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 다음 숙제입니다. 그렇다면 정상 상황에서는 이 내부 루틴은 어떻게 동작을 하고 문제가 발생한 코드는 원래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에이지오 라이브러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내부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지오 소개와 기본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보셨던 문제가 일어났던 바로 그 라이브러리는 에이지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였어요. 에이지오 라이브러리는 크로스 플랫폼 C++ 네트워킹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실 C++ 네트워킹 오픈소스인 라이브러리는 에이지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포코라든가 그리고 역사가 오래된 에이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Qt라는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지오의 경우에는 워낙 잘 디자인되고 최근 들어 많은 인지도를 얻은 덕택에 특히 C++ 표준화위원회에서는 C++ 23 스펙에 에이지오를 기반으로 네트워킹 TS,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네트워킹 표준을 바로 에이지오로부터 에이지오의 기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설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은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에이지오 라이브러리는 내부적으로 소켓 기능, 타이머 기능, 버퍼 라이브러리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C++ 표준 네트워킹 TS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리얼 기능이라든가 TLS 같은 기능들도 추가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이슈는 스파이킹 CPU 이슈는 바로 이 에이지오의 타이머 스레드 루틴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할 일은 바로 이 에이지오 내부에서 타이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타이머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에이지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타이머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인에서 에이지오의 IO 컨텍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라인에서는 여기에서 ru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네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제가 커멘트에 달아드린 것처럼 IO 컨텍스트라는 것을 만들고 마지막에 이벤트 루프를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ru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스테디 타이머라는 그런 타이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타이머 인스턴스를 만든 후에 3번 라인에서 async wait라는 그런 이 몇 분 동안, 몇 초 동안 기다려라는 실제 IO 이니시에이트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 쓰여진 IO 컨텍스트, 메시지 루프, IO 오브젝트, 이니시에이트 이런 단어들은 아마 에이지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들은 사실 실제로는 윈도우즈 API와 바로 1대1로 매치가 되는 함수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A조를 사용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IO 컨텍스트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 코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IO 컨텍스트를 만든 후에 바로 4번에서 run이라는 메소드로 출함으로써 여기에서 이벤트 루프를 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이것들은 IO 컨텍스트를 만든다는 것은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create IO completion port라는 윈도우즈 API로 출해서 내부적으로 윈도우즈의 컴플리션 포트를 만드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내부적으로도 코드가 매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컴플리션 포트를 만들었으면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지를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IO 컨텍스트가 이벤트 루프를 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것은 내부적으로 get queued completion status라는 윈도우즈 API로 출하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지를 내부적으로 기다리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고 매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컴플레이션 포트를 만들고 생성을 하고 이벤트를 기다리는 API로 출했으면은 그러면 실제 IO를 요청시켜야겠죠. 제가 아까 타이머를 만들고 타이머는 IO 오브젝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타이머를 만드는 것은 또한 내부적으로 create waitable timer라는 API로 호출하는 것과 또 완전히 동일합니다. 내부적으로 API 호출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으로 async wait라는 이런 IO를 시작하는, IO를 initiate 하는 함수로 호출하는 것은 또한 내부적으로 set waitable timer라는 윈도우 API 타이머로 호출해서 어느 시간 동안 기다리겠다라고 바로 IO에게 명령을 내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로 IO 오브젝트가 A조에는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IO 오브젝트는 여기서는 가장 오른쪽에 표현된 그림, 즉 타이머에 해당합니다. 물론 A조에는 타이머라는 IO 오브젝트 말고도 가장 대표적으로 소켓이라는 IO 오브젝트도 있죠. 즉 이렇게 앞서서 스테디 타이머, 키라는 그런 타이머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실제로 A조에서는 타이머라는 IO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 것과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타이머 IO 오브젝트를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으로 연관되는 컴포넌트는 바로 타이머 서비스가 그 중간에 끼어서 바로 동작을 합니다. 자, IO 오브젝트는 실제로 그 내부 구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머라면은 타이머 IO 오브젝트는 실제로는 타이머 서비스가 그 내부 구현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켓 IO 오브젝트는 소켓 타이머 서비스가 그 내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비스의 IO 오브젝트는 서비스의 그 구현을 의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타이머 서비스는 타이머의 루틴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타이머 값들을 갖고 있는 타이머 큐, 내부적으로는 프리오리티 큐로 구현되어 있는 타이머 큐를 갖고 있죠. 자, 타이머는 단순히 이렇게 내부 구현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럼 어디선가 이 타이머가 시간이 되기를 기다려야겠죠. 제가 아까 IO 컨텍스트는 실제로 내부적으로 컴플레이션 포트와 1대1로 매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가장 왼쪽에 있는 컴포넌트인 바로 IO 컨텍스트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데드라인 타이머 서비스가 내부적으로 타이머 큐를 갖고 시간들을 관리하면은 실제로 시간을 기다리는 역할은 바로 IO 컨텍스트에서 별도로 타이머 스레드가 하나의 스레드가 새로 떠서 그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은 바로 적절한 핸들러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두헤드 타이머 Q라는 그런 A조 내부 루틴이 있는데요. 이것은 앞선 그림에서 타이머 서비스가, 데드라인 타이머 서비스가 처음 만들어져서 IO 컨텍스트에 처음으로 등록될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먼저 타이머 서비스가 자기가 갖고 있는 타이머 Q를 IO 컨텍스트에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일은 실제로 사용할 타이머 핸들, 즉 A조가 내부적으로 사용할 타이머 핸들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머 핸들을 하나만 만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여러 가지 타이머 값들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가장 빨리 오는, 가장 빠른 시간에 타이머가 올 것이고 그 이벤트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머가 설정되는 값마다 일일이 타이머 핸들을 모두 만들 필요가 없이 이렇게 타이머 핸들을 하나만 만들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장 여러 개의 큐 중에서 가장 빨리 처리해야 되는 타이머 값만 꺼내서 그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내부적인 A조의 내부 타이머 루틴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create waitable 타이머란 윈도우즈 API로 출해서 타이머 핸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기본 시간으로 타임아웃 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타이머 펑션이라는 그런 구조체를 만듦으로써 별도의 타이머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별도 스레드에서 가장 빠른 시간이 오기를, 타이머 설정한 시간이 되기를 타이머 스레드에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실제로 타이머 값을 설정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루틴은 스케줄 타이머라는 그런 내부 함수인데요. 바로 I 오브젝트, 타이머 I 오브젝트가 async wait라는 함수로 출해서 실제 타이머 값을 설정할 때 AGO 내부에서 불리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async wait라는 함수로 출하면서 나는 이만큼 시간을 기다릴 거야 라고 설정을 하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드라인 타이머 서비스에 그 타이머 큐에 그 설정한 시간 값이 설정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IO 컨텍스트 내부에 있는 전체 타이머 큐들의 리스트에도 그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렇게 얻어진 타이머들의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을 찾아내서 그 시간만큼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할 일이겠죠. 바로 화면에서 2번이라고 커미트되어 있는 업데이트 타임아웃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업데이트 타임아웃이라는 함수에서는 내가 IO 컨텍스트가 관리하는 모든 타이머들의 리스트에서 가장 빨리 처리해야 되는 하나의 값을 꺼내서, 그리고 윈도우즈 API인 set waitable timer라는 그런 API로 출해서 가장 빨리 처리해야 되는 시간을 설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앞서 요 세 가지의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상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 문제가 되었던, 즉 CPU 100% 이슈를 보였던, 스파이킹 CPU 이슈를 보였던 코드는 원래 어떤 동작을 하는 코드일까요? 바로 이 IO 컨텍스트의 타이머 워커 스레드였고, 그 워커 스레드는 타이머 큐에서 가장 이른 시간 동안 가장 빨리 처리해야 되는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 동안 설정해서 깨어나는 그런 타이머의 워커 스레드였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 코드는 원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타이머 큐에서 가장 빠른 시간으로 깨어나서, 그리고 타이머마다 등록한 이벤트 핸들러가 처리되도록 바로 컴플레이션 포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러한 타이머 루틴의 일부분 코드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AGO 라이브러리에서 타이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부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쓰는지, 그 문제가 되었던 타이머, 별도의 타이머 스레드는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두 살펴보았어요. 여기까지는 딱히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은 바로 그 문제는 타이머가 쓰는 어떤 그 값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으로 이어서 타이머 API 호출할 때 값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AGO가 사용하는 이 윈도우즈 타이머 API들의 값들이 정상적으로 넘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AGO는 내부적으로 타이머 관련 API를 크게 두 가지 API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타이머 핸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create waitable timer라는 API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타이머 값을 설정하는 set waitable timer, 이렇게 두 가지 AP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set waitable timer라는 API를 호출할 때 값들이 정상적으로 넘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 set waitable timer를 호출하는 AGO의 코드가 실제 코드가 들어있는데요.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set waitable timer가 설정을 하는 윈도우 타이머 핸들이고요. 두 번째는 due time, 즉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 깨어나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바로 그 시간 값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적으로 얼마마다 깨어나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period time, 바로 이 세 가지 값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이 AGO에서 set waitable timer를 호출하는 코드에서 봤을 때, 자, 두 번째 타임아웃 값을 바로 아까
A존 내부적으로 타이머들의 큐를 갖고 있고 큐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고 거기서 가장 빠른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만큼 set waitable 타이머로 호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타임아웃 마이크로 세컨드에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음수값을 전달해주고 있네요. 자, MSDN 문서를 확인해 보았을 때 음수값을 전달하면은 바로 호출한 지금부터 얼마 후에 깨어나야 된다라는 상대적인 값을 설정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플러스 값을 주게 되면은 어느 시간에 깨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절대값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상대값을 음수로 넣어주고 있었어요. 즉 여기에서는 어떤 이상한 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문제가 되는 코드로 돌아와서 자, 타이머를 셋하는 A조의 코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은 이 타이머 A조의 타이머 스레드가 주기적으로 기다리는 핸들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잘못된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코드에서 바로 wait for single 오브젝트가 타이머의 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핸들이 오토 리셋 이벤트라면은 내가 기다리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wait for single 오브젝트에서 기다리다가 타이머가 시그널 되어서 풀려서 다시 한 바퀴 루프를 돌아서 왔을 때 다시 자동으로 바로 논 시그널 상태로 바뀌어서 자동으로 기다리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 타이머 핸들이 매뉴얼 리셋 이벤트라면은 다시 한번 set wait for single object라는 API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시그널된 상태로 남기 때문에 여기서 무한 루프가 계속 도는 것이 시나리오상 가능해 보였어요. 그렇다면은 타이머 핸들 생성은 정말 문제가 없을지를 살펴보는 일이 바로 그 다음 액션이 되겠죠. 타이머 핸들을 만드는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까 이 부분이 타이머 서비스가 처음 만들어지고 IO 콘텍스트에 등록될 때 실행되는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create waitable timer라는 윈도우즈 API로 호출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create waitable timer에 이 함수가 사용하는 API가 사용하는 세 가지의 인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개의 인자, 첫 번째는 security attribute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인자는 바로 두 번째, 매뉴얼 리셋 여부를 나타내는 불리한 플래그예요. 이 A조 코드를 봤을 때 분명히 create waitable timer를 호출하면서 0, false, 0 세 개의 파라미터를 넘기고 있습니다. 즉 분명히 매뉴얼이 false다. 즉 이것은 오토 리셋 이벤트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로 오토 리셋 이벤트를 넘기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실제로 그렇게 코드가 실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자, 카카오톡 윈도우 버전은 현재 32비트로 빌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PC 버전이 실행될 때는 당연히 x86 바이너리로 빌드가 되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따라서 이 모든 코드들은 x86의 컬링 컨벤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우리는 create waitable timer라는 윈도우즈 API로 호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x86의 스탠다드 AP 컬링 컨벤션을 따르겠죠. 스탠다드 AP 컬링 컨벤션에서는 함수의 인자들을 스택에 넣어줍니다. 따라서 앞서 우리가 봤듯이 0, false 0, 3개의 0값을 넣어주었기 때문에 실제 이 코드가 컴파일된 메모리에 올라간 코드를 보았을 때도 push 0, push 0, push 0 이렇게 3개의 0값을 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음에 있는 콜 함수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확인해 봤을 때에도 자, 화면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자, push 0, push 0, push 0 했다면은 스택에 차례대로 0, 0, 0이 들어가 있겠죠. 따라서 스택의 꼭대기를 가리키는 ESP 레지스터를 기준으로 스택을 덤프해 보았을 때 0, 0, 0, 즉 정상적으로 3개의 0을 푸시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아까 우리는 분명히 create waitable timer라는 API로 호출했는데요. 자, push 0, push 0, push 0을 하고 다음에 이어서 호출했던 A8009EF라는 그런 메모리 어드레스를 따라가서 봤더니 그리고 윈디비지에 있는 u라는 커맨드를 사용해서 디스어셈블을 해보았더니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코드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push AD, push FD, 점프 이런 코드들이 보였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create waitable timer API의 코드가 아니었고요. 바로 카카오톡이 쓰고 있는 보안 툴 때문에 발생한 이슈였습니다. 카카오톡은 내부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나가기 전에 민감한 내용의 보호를 위해서 외부 보호 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해커가 저희 코드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약간의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그 보호 툴을 쓰면은 난독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함부로 어떤 특정 기능을 바꾸지 못하게 혹은 바꾸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화면 상단에 보이는 것은 바로 create waitable timer를 호출했던 그리고 그 어드레스, 즉 A8009EF의 주소를 디스어셈블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윈디비지에 있는 X 커맨드, 즉 심볼 서치 커맨드를 사용해서 실제로 커널 베이스에 있는 create waitable timer라는 윈도우즈 API의 내용을 디스어셈블 해보니 실제로는 아래 화면과 같은 그런 코드를 갖고 있어요. 화면에 아래에 보이시는 것이 실제로 create waitable timer의 실제 구현 코드입니다. 즉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자, create waitable timer의 내용은 바로 대표적으로 자, 1번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 EAX 레지스터를 XOR을 통해서 0으로 만들고 바로 2번으로 표시된 것처럼 compare를 통해서 EBP 플러스 C 값, 즉 두 번째 파라미터가 0인지 아닌지를 추가로 체크를 하고 그 결과값을 setN이라는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EX 레지스터에 값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create waitable timer EX라는 API를 호출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지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create waitable timer가 내부적으로 create waitable timer EX를 호출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정말로 이 타이머 이벤트 핸들이 잘 만들어지는지를 더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create waitable timer EX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계속해서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create waitable timer EX까지도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즉 비록 중간에 보안 툴이 난독화한 코드가 중간에 끼어서 create waitable timer 함수를 난독화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create waitable timer EX까지는 정상적으로 호출하는 것을 확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한 가지 좀 충격적인 사실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자, create waitable timer EX가 호출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 함수에도 정상적으로 값들이 전달되었을까를 한번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렸을 때 스택을 덤프를 해봤어요. 자, 화면 아래에 보이는 스택 덤프의 내용입니다. 이 바로 스택을 덤프한 시점은 create waitable timer EX가 실행될 때 바로 그 시작 시점에 걸린 그때의 모습인데요. 스택의 가장 상단에는 이 함수를 끝내고 되돌아갈 리턴 어드레스가 있겠죠. 그래서 A800B91이라는 그런 리턴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인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 번째 인자를 점검해 봤을 때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화면 위에 있는 것은 MSDN에서 create waitable timer EX의 그런 설명인데요. 자, 세 번째 파라미터는 DW 플래그로서 1의 값을 가질 경우 create waitable timer manual reset 이벤트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앞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오토 리셋 이벤트를 만들겠다고 이벤트를 넘겼는데 중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최종적으로 create waitable timer EX로 갈 때는 실제로 이 값이 중간에 누군가가 1로 즉 매뉴얼 리셋 이벤트로 만들라는 그런 파라미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메모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던 것일까요?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누가 이렇게 메모리를 중간에 바꿔버린 것인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윈도우즈에서의 대표적인 메모리 트러블 슈팅 툴로는 바로 페이지입이라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페이지입은 특히 메모리 커럽션의 이슈를 찾는데 굉장히 특화된 툴이에요. 대표적으로 use after free, 그러니까 메모리를 해제한 다음에 다시 쓴다거나 혹은 더블 프리, 메모리를 두 번 해제한다거나 하는 이슈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찾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입니다.
게다가 페이지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재빌드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제품뿐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 만든,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의 메모리 이슈를 찾을 때에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페이지앱은 이렇게 메모리 커럽션을 찾는 데 유용한 툴이기 때문에 이처럼 정상적인 상황에서 누군가 중간에 메모리를 바꿔버렸을 때 누가 그랬는지를 그 원인을 찾는 데에는 별로 효율적인 툴은 아니에요. 즉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저는 바로 MS에서 만든 최근에 배포하기 시작한 타임 트래블 디버깅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TTD 디버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트래블 디버깅, 아마 타임 트래블 디버깅 줄여서 TTD라고도 하는데요. 아마 이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TTD는 최근에 나온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부적으로 10년 이상 사용되고 있던 툴이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CSS 부서에서는 이 툴을 사용해서 고객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툴을 사용해서 덤프를 수집해서 내부로 가져와서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이미 꽤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던 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던 툴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기능을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하였어요. TTD의 기능은 핵심을 요약하자면 영화처럼 프로그램의 실행을 캡처, 레코딩하고 그것을 언제든지 나중에 다시 리플레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심지어 처음부터 다시 리플레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뒤로 역방향으로 실행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버깅을 할 때 G를 누르면은 컨티뉴 하라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 이 G-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특정한 시점부터 G, 컨티뉴가 아니라 역방향으로 실행해라 라는 그런 명령어를 내릴 수도 있고요. TP, 이제 스텝 인투나 스텝 오버와 같은 그런 기본 커맨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버전을 갖고 있어서 해당한 시점부터 한 스텝 그 뒤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정말로 감사하게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현재 윈디비지에는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있죠. 하나는 네이티브 버전의 이제 윈디비지 버전이 있고요.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SDK 디버거 폴더에 포함된 네이티브 버전의 윈디비지가 있고, 그리고 스토어 버전으로 배포되는 MS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윈디비지 프리뷰 버전,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이 TTD 기능은 바로 이 MS 스토어용, 즉 윈디비지 프리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어에서 윈디비지 프리뷰를 검색하고 설치를 하면은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윈디비지 프리뷰를 먼저 어드민 권한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TTD로 레코딩을 해야 되는데, 레코딩에는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세스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프로세스를 띄워서 새롭게 런치시켜가지고 시점부터 레코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실행 중인 프로세스에 어태치를 해가지고 어태치된 순간부터 레코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후자의 방식, 즉 어태치를 해서 레코딩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TTD 디버깅은 레코딩을 해서 덤프 파일을 별도의 그 기존의 DMP 파일이 아닌 별도의 덤프 파일, 레코딩 파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수기가바이트를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이슈는 굉장히 처음에 그 리프로 스텝, 재현 스텝이 까다로웠기 때문에 재현 스텝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점에 어태치를 해서 레코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작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어드민으로 권한으로 실행을 하고 어떤 폴더에 레코딩 파일을 설정할지 저장할지 설정을 한 다음에 바로 레코드를 하면은 레코딩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레코딩을 한 상태에서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재현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 찾아야 될 일은 누가 이 매뉴얼 이벤트 값을 나타내는 1이라는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주었는가를 찾아내는 일이겠죠. 따라서 자, 성공적으로 레코딩을 한 이후에 create waitable timer ex가 호출한 시점으로 가서 바로 그 역순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create waitable timer ex가 호출된 순간에 스택을
덤프해 봤더니 dps라는 명령어로 ESP 레지스터를 넘겨서 스택을 덤프해 봤더니 자, 리턴 어드레스 그리고 세 가지 인자들이 있죠. 그리고 바로 문제가 되는 1이라는 값으로 넘겨온 그 값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스택에 19에 3 F0라는 그런 스택 어드레스에 1이라는 값이 쓰여진 거니까요. 바로 우리는 첫 번째 스텝으로 바로 저 스택 메모리 어드레스 19에 3F0라는 그 어드레스에 누가 1이라는 값을 썼는지를 찾아내는 일이 될 것이에요. 바로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메모리 브레이크 포인트를 쓸 수 있습니다. 메모리 브레이크 포인트는 BA라는 명령어로 쓸 수 있는데요. TTD 디버깅에서는 정말로 다행스럽게 메모리 브레이크 포인트도 쓸 수 있고요. 심지어는 라이브 디버깅을 하는 것처럼 풀 메모리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만큼 레코딩 사이즈가 큰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웨이터블 타이머 EX가 호출된 순간부터 스택 메모리 번지 19에 3F0라는 스택 메모리 어드레스를 4바이트만큼 라이트하는 순간을 메모리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G-, 즉 역순으로 실행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바로 그 범인이 잡혔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G- 했을 때 push EAX라는 그런 코드가 바로 스택에다가 그 1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있었어요. 상단에 있는 EAX 값에서 볼 수도 있듯이 EAX는 당시에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고요. 도대체 이 EX라는 값은, 이 push EX라는 하는 코드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이 push EX라는 코드는 create waitable timer의 원래 구형 코드 중에 일부였습니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내부적으로 보안 툴을 사용하고 있고 그 보안 툴이 보호되어야 될 특정한 API들 몇 개를 난독화를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보호하는 방식이 원본 코드를 가져다가 잘게 쪼개가지고 메모리 여기저기 흩뿌려 놓는 방식의 그런 보호 방법, 난독화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메모리 여기저기 코드를 흩뿌려 놓게 되면은 디버거를 붙여서 내가 혹은 악의적인 해커가 그 부분을 디버깅을 하려고 할 때 메모리 여기저기를 계속 쫓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디버깅하기 어렵게 만들거든요. 즉, 이 push EX는 이렇게 여기저기 메모리에 흩뿌려진 create waitable timer의 원본 코드 중에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왜 원본 코드인 push EX를 실행하는데 원본 코드를 실행하는데 왜 중간에 값이 바뀌었을까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일이 create waitable timer에 넘겨진 인자들이 최종적으로 create waitable timer EX까지 넘겨지는 즉 난독화된 코드들을 따라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서 몇 가지 create waitable timer의 내부 코드를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중간에 있는 compare 루틴이죠. 즉 상단에 있는 그림은 create waitable timer의 원본 코드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그림은 바로 여기저기 분산되어서 쪼개진 그런 난독화된 코드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컴페어 코드 하나만 실행하고 다시 또 메모리 점프를 통해서 어디론가 가고 또 push EX를 또 실행하고 다시 또 메모리 어디론가 점프하고 굉장히 디버깅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죠. 즉 이렇게 컴페어를 수행하고 set any를 수행하고 하는 이 루틴들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인자가 0인지 체크하는 바로 그 컴페어 루틴부터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컴페어를 수행하는 컴페어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터를 걸고 확인을 해봤어요. 자, 두 번째 인자는 바로 EPP 플러스 C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EPP 플러스 C에 우리는 0이 들어온 것을 즉 정상적으로 오토리셋 이벤트를 쓰겠다라고 하는 0인 값이 전달된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 또한 EX 값도 현재 컴페어를 수행할 당시에 0인 것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행했다가 다시 컴페어 루틴이 온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컴페어 루틴 한 루틴을 실행해 봤을 때 이렇게 두 번째 인자와 0을 비교했을 때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플래그 안에 있는 제로 플래그가 켜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컴페어 인스트럭션은 내부적으로
서브스트랙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즉, 자, EBP 플러스 C, 그러니까 두 번째 인자와 0을 빼기를 한 결과를 제로 플래그에 할당을 해요. 그래서 자, 이 시점까지는 정상적으로 0이 들어왔음을 확인을 했고 정상적으로 0이야 라고 표시하는 제로 플래그가 켜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따라가 봤더니 이 0이야 라는 결과를 표시하는 제로 플래그가 중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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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 바로 보안 툴이 생성한 난독화 코드 중에 add라는 인스트럭션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었고 그 add라는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면서 제로 플래그가 중간에 논지로 값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에요. 즉 보안 툴은 내부적으로 자기가 정상적으로 원본 코드를 잘 흩뿌렸다고 생각했겠지만 하지만 중간에 보안 툴이 즉 난독화 툴이 끼워놓은 코드에 의해서 의도치 않게 내부적인 플래그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제로 플래그 값을 보고 EAX의 값을 설정을 하고 그 EAX 값을 스택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APL 호출을 하는데 제로였던 값이 논지로로 바뀌어버렸으니 setN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면서 결국 EX 값이 1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모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카카오톡 내부적으로 쓰고 있던 보안 툴의 버그로 인해서 파라미터 값이 의도치 않게 바뀌어버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간에 바뀌어버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특히 보안 툴이 생성한 부분을 디버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인데 저희는 이번에 TTD라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실행 내역을 레코딩하고 그것을 리플레이함으로써 굉장히 쉽게 이 이슈를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TTD 기능은 메모리 브레이크 포인트 혹은 풀 메모리의 기능, 메모리를 모두 덤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TTD를 사용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슈들도 반복해서 디버깅 해봄으로써 반복해서 이슈들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현이 잘 되지 않거나 어려운 이슈가 있다면은 이후에 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TTD 툴을 사용해서 레코딩을 한다면은 이후에 이 디버깅이나 트러블 슈팅 난이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